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고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공약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의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하면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만나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TV 토론을 막아달라는 국민의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토론이 두 당의 요청으로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42일 앞으로 다가온 3구 대선,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와 사실상 불발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TV 토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차기 정부 구상을 밝혔고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고양과 파주 등 경기도를 돌며 각 지역 맞춤형 공약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KTX와 SRT 통합 운영까지 공약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타파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한 차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위기 극복을 위해 능력만 있으면 30대든 40대든 장관에 적극 기용하겠다며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 후보는 또 주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겠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이나 4.5일을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상시적인 업무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지원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원청과 하청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경기도 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고양에는 사법행정 인프라 구축, 광명에는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5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KTX와 SRT를 통합해 철도 노선 운영에 따른 지역 차별을 줄이고 요금을 낮춰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내일은 이낙연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과 광주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 도발 행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강한 안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대선 필승 결의 대회에 참석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선 승리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을 다시 꺼내들며 강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다만 먼저 타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오후엔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내부 결속과 대선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후보는 두 주먹을 불끈쥐며 정권 교체를 기필코 해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반칙과 비리가 이 나라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대선 후보의 마음으로 국민 삶의 현장을 누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윤석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 후보는 의혹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검사 재임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10년 이상 교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 후보 주변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증거로 후보로 검증하는 건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선 필승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심판해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 부민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를 찾아 밤샘 근로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양자TV 토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또는 31일 설 연휴 기간 진행하려던 양자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두 후보의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틀며 김 씨가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고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과 삼부토건 수사 축소 의혹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성남FC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범계 장관을 향해선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 의원임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참 나쁜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여야 후보와 가족을 가리지 않고 선거와 무관하게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 감사 결과 김건희 씨 이력 의혹이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민대와 검찰에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와 폴리텍대 부교수라고 기재했고 추천 겸임 교원 채용에서도 원래 거쳐야 하는 면접 심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부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잘못된 이력 기재가 있었다면 겸허히 사과해야 하고 김건희 씨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원훈 광복회장이 국회 내 운영 중인 광복회 카페 수익 중 일부를 이용한 의혹과 관련해 악질적 불법 행위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공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돼야 할 돈이 김 회장의 안마비와 옷값 등으로 사용됐다며
친일파스러운 작태 의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회는 재작년 5월부터 수익 사업으로 국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해야 하는데 광복회 전 간부가 김 회장의 수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훈처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죄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투표하도록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 등 정치혁신 구상을 내놨고 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공지를 했습니다. 네.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 후보의 이번 주 선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사과가 있었는데 역대 비호감이라는 이제 대선을 듣는다, 이제 네거티브가 좀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하고 또 야당의 동참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 그 이유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거티브 중단 카드는요, 당내 경선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는데 그때도 이 후보가 휴일에 예정에 없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낙연 후보 측과 네거티브가 있었고 또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한 달 뒤인 9월에 또 이제 네거티브 중단을 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고 있던 이 후보가 했던 건데 이낙연 예비 후보가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국면 전환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당시 이제 이낙연 경선 이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정체인 상황에서 긴급 처방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선언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치열하게 이제 대결을 할 때는 이 네거티브도 이제 선거의 한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이 설 민심을 앞두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다. 이것은 이제 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양측의 네거티브 대상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건질 게 없다라는 판단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윤 후보 측 관련 이 도덕적 결함 문제는 이미 이제 나올 대로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그 윤 후보의 장모 의혹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또 김건희 씨의 의혹도 녹취록도 지금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고 보면 이 후보의 강점이 무엇이냐. 이게 네거티브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정책 실행 능력이 더 윤 후보보다 앞서는데 그럼 이거를 앞세워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하자 그래서 어쩌면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긴급하게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네, 그 정치개혁 구상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또 30,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 후보는 이제 역사상 가장 젊은 내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30, 40대 장관 후보자 딱히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은 보이질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후보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 교체를 이제 화두로 던진 거거든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 내각 또 국민 통합 이 얘기는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것들은 아마 계속해서 매 선거 때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득권 타파, 또 세대 교체. 근데 선거가 막상 끝나고 난 후에는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한다. 지금까지 늘 있었던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겁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은 못했다면 나는 한다, 이재명은 한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의원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정치,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자신의 찬 어조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할 수 있다,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0%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기득권 교체 프레임으로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갑자기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제 발표한 이유도 역시 뭐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 지지율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 30%의 지지율을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제 고정 지지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탈진보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을 흡수를 해야 이제 40%로 치고 나가는데 그래야 선거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정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한 면이 있고 여기에 또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한 상황. 10% 가까이 네. 차이가 났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걸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측근인 7인회가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임명직을 하나도 맡지 않겠다라는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고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는 또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586 용태론이 계속 나왔을 때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연결하면서 정치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정치개혁 구상까지 밝히면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한번 이 변곡점을 이번 설 연휴, 설 민심에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최근 이러한 잇따른 쇄신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이제 국면 전환 쇼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의혹을 제기했던 거는 민주당인데 먼저 네거티브를 했던 건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친 거고요. 또 대장동 의혹을 먼저 이 후보가 수용을 하면 그런 모습을 먼저 선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오늘 여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네거티브다. 하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 이제 상황을 또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는 연일 선제 타격론 정당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네요. 네. 윤 후보는 오늘도 이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갔는데 지난 24일에 대북 정책, 대북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한 군대, 강한 국방력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선대본 주최 토론회에서 이제 선제 타격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힘에 의한 평화 여기에 대한 기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선제 타격론의 이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제 북한의 도발이 확 실시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발사 기지라든지 아니면 그 지휘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윤 후보의 이 선제 타격론인데 여기에 대한 또 강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부인 김건희 씨가 또 언제 등판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죠.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엊그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이제 인물 등록을 직접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등판을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거운동 전에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선거운동 전이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녹취록이 나왔고 녹취록에 대한 이제 입장문을 설 연휴 전에 하겠다는 일부 보도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설 연휴에 녹취록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다, 사과문이 나왔다. 그러면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림들이 설 연휴에 김건희 씨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등장하지 않겠느냐. 정치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 앞에 나서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등판을 한다. 그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설 연휴, 이 네. 시기를 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양자 TV 토론은 이제 그 물 건너 간 건가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 좀 기대도 됐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간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재판부의 요지를 보면 이제 대선이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방송 이 설 연휴 기간에 방송 TV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법원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대표가 먼저 안철수 후보가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그 입장을 보면 사필 규정이다. 양당은 뭐 즉각 사과해라. 이런 좀 강도 높은 그 논평이 나왔는데 양당이 야합해서 방송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적인 어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자 토론을 그러면 함께 추진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좋다. 사자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내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법원의 판단을 이제 존중을 하고 사자 토론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자 토론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당초 30, 31일 그 이틀 중에 이제 하루 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사자 토론으로 갑자기 선회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협의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야가 이제 해보자 설 연휴 때 딱 하자고 하면 되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제라든지 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는 급한 면도 있는데 여야 모두 입장차가 있고 또 여야 모두 득이냐 실이냐를 먼저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의 자필 편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 지역민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발송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대선에선 정성을 담은 편지가 대세인 걸까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쓰는 영상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년 후에도 이 편지를 꼭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3분 분량으로 이 후보가 집무실에 앉아 자필 편지를 작성하는 모습과 함께 편지를 읽는 이 후보 음성이 담겼는데요. 이 후보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이라며 제일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과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의 자필 편지는 쓰레기 없는 녹색 선거를 만들자는 선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은 230만 부 가량의 예비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데 이를 종이로 배포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면 디지털 환경에도 맞고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자필 편지를 통한 홍보 방식을 채택하자 때 아닌 따라쟁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오프라인 예비 홍보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놓고선 이제 와서 친환경 핑계를 대면서 영상 편지를 공개했다며 윤 후보의 호남 손편지를 따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 김영희 본부장도 즉각 반박했는데요. 우리는 12월부터 계획을 세웠고 1월에 이미 촬영을 마쳤다며 우리의 친환경 방식 영상편지 정보가 국민의힘으로 새 나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선판의 풍경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유세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아빠 모습 보여주고 팝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희 씨는 지난 23일 귀국해 현재 자가격리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UC 샌디에이고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설희 씨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아빠 안철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히면서 안 후보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설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빠로서 어떤지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고 싶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콘텐츠도 하고 흥미로운 유튜브를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설희 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도 유망한 과학자라고 하죠. 코로나 감염 경로를 연구한 논문에 제일 공동 저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화학에 실렸고 뉴욕타임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안박사의 기고로 안 후보 가족은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만큼 가족의 조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후보들이 이른바 가족 리스크로 곤혹을 치른 것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무결점 가족사로 지난 10년간 정치 생활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는 후보란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과학자인 딸의 대선판 등장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후보 지지율이 현재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후보의 딸 안설희 씨 등장은 과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 속에 민주당이 연일 쇄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고전에 7인회 또 선언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공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뭐 본인이 뭐 아주 뭔가를 잘해도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빠져도 1, 2%, 높아져도 1, 2%예요. 이게 10%대부터 그렇게 다져져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난번 한 2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막 높이 올라간 느낌을 줬냐?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중도가 이재명 후보에게 잠깐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다는 건 언론이 박스권에 갇혔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 지지율은 굉장히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앞으로 저는 이 지지율이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몇 번 출렁일 거라고. 마지막으로 2월 초에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쇄신책이 그러면 결정적 변수가 될 거냐.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석 다수 점하고 있고 행정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어떤 국민적 요구에 호응을 했느냐 보답했느냐
그거 별로 점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저 송영길 대표의 노력은 저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죠. 우선 뭐 결과적으로 저게 지지율 정체를 뭐 극복할 묘수냐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네. 뭔가라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중요하고, 다만 저는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한다는 것도 큰 뉴스잖아요. 당대표 불출마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너무 많은 쇄신안을 같이 발표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헤드라인을 뭘로 뽑아야 할까 살짝 고민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후속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이제 송 대표는 출마 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나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여러 명이 하지 말고 한 명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제 관리는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쇄신안을 내놨고 몸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건 뭐 긍정적이죠. 네, 어쨌든 현재 뭐 민주당의 그 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서 네. 격차가 일부 벌어졌는데 총합적으로 보면 한 3-4% 정도 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이어갈까요? 네. 86그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 차기 총선 불출마로 86그룹 용태론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86 용태론은요,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 단골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뭐 뚜렷한 호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당연히 해야 될 그 쇄신 조치라고 보고요.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정권 교체의 이 어떤 민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게 정권 교체 민심 안에는 기득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중에서 민주당이 밉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왜 민주당이 밉냐 하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개혁 세력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보니까 기득권화돼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득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안에 기득권 교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갖다 상당히 날카롭게 이 상황을 간파를 하는 것 같다, 통찰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은 한두 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걸로 지금 지켜보는 중일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뭐 냉소적이라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한번 봐보자 이런 것일 거고, 그런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그럼 너희는 알고 보니까 지난번 탄핵 이후에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거기에 맞는 기득권 교체 쇄신안들을 내놓거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민심은 금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초하고 대구 공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대표의 의지도 확고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무공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참패가 그것 또한 요인이 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사실 서초와 그 곽상도 의원 지역구는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공천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가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 막상 공천 시즌이 되면 공천 갈등이라는 건 어디든 생기거든요. 당장의 대구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하는 젊은 청년 특보가 대구에 내려가서 준비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묻겠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젊은 정치가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 지역에도 공천하는 게 젊은 정치냐? 혹은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도 묻겠죠. 본인이 선대본부장 하면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겸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서 독재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쇄신이냐. 쇄신할 생각도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면 최재형 원장 종로에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인물인데 그런 것 가지고 구태라고 뒷거래 시도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그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재보선 3곳 규책 사유가 있는 3곳에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 방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규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공천을 하고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이제 민주당이 꺼내 들었는데 이제 공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 이제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예전부터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윤 후보가 선거운동하는데 충북 지역을 수행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안 좋다. 네. 이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열망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쇄신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부각될 것인데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 한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하고 저는 국민적 어떤 물의를 일으킨 특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개개의 어떤 친소 관계를 떠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2년짜리거든요. 2년짜리. 그리고 이게 총선거도 아니고 사실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개의 어떤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후보자들의 어떻게 보면 대선의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빨리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주당이 먼저 이것을 칼을 빼버렸기 때문에 카드를 우리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하고 이거 부공천을 갖다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은 무공천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천을 해버리고 또 거기서 또 공천 분란이 일어나는 순간 민심은 금방 떠난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뭐 국민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는 어차피 저희 텃밭이라 다음 총선 때 얼마든지 공천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래 전부터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값비싼 접대를 받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뭐 선물 내역에서도 김이나 육류, 뭐 곶감 같은 걸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두 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세한 그 내막을요. 다만 이제 뭐 이게 뭐 명절 선물 뭐 사과 뭐 이런 거 받은 게 큰 문제겠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로 받은 게 아닐까. 물론 팩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네. 그래서 이런 명절 선물 받은 거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삼부토건 조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그런 루머들이 많이 얽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사실 그다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죄송합니다만 선진적인 기업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당히 이렇게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다른 일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친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서가 돼서 다른 일로 발전할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죠. 네. 네. 우선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는 뭐 기업인들이
검사의 스폰서도 한다고 하니 뭐 만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알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요인이 아니죠.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도 인정을 했어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이다. 그래서 친분이 매우 돈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남욱 회장 다이어리에 최은순 씨도 등장하고 윤석열 후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분을 모른다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골프 친 일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선물을 계속 주면서 관리해 왔다 이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조남욱 회장의 한 특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이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할 때는 꽃감을 보냅니다. 아하. 그리고 그 지위가 높지 않은 그냥 검사일 때는 김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분이 차이? 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이렇게 지위가 올라간 그 시기에는 정육 세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그 정육 세트가 40만 원짜리였던 것으로 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선물 내용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정육 세트 비싸잖아요. 정육 세트는. 정육 세트를 보낸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잘 나가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 조남욱 회장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깨알같이 선물의 크기까지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솔직하게 관계를 얘기했다면 의혹이 안 생기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정육 세트 40만 원짜리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뭐 관계를 오래전에 끊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고 이런 어떤 이해 충돌이 크게 문제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의례적인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부분은 너무 부인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로 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냥 이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윤 후보를 떠나서요. 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어떤 공직자들하고 소위 그 건설회사를 비롯한 토건 세력들하고의 어떤 이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캠프에 혹시 이런 사업가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캠프에서 앞으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 더 이상은 이런 관계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그 맞짱 토론이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양당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최대 수혜자는 뭐 당연히 뭐 저는 안철수 네. 후보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이 대놓고 안철수 후보가 삼자 구도의 한 당사자라는 거를 인정한 셈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전국적인 인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윤 후보가 뭐 토론을 윤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니까 윤 후보도 안 하니까 다행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후보 그 토론이라는 거는 토론에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득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어차피 둘 다한테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법원의 견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그 어떤 양당의 어떤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담합해서 다른 어떤 경쟁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저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두 후보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 처음에 둘이서 합의를 할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심상정 후보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다. 이래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저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TV 토론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대치가 80점인 후보와 기대치가 50점인 후보가 TV 토론을 했을 때 80점 맞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완전 학습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주 잘해야 국민들이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조금만 잘해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TV 토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윤석열 후보 캠프에 사실 TV 토론을 꺼려왔고 3프로 TV와의 인터뷰할 때 TV 토론은 싸우는 거더라. 그건 뭐 그 필요도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상대 후보에게 확증적 범죄자와 내가 토론하면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TV 토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포비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다른 거를 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7일 토론의 무사는 그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득이죠. 요즘 젊은이들 애들 표현대로 하면 핵이득이죠. 왜냐하면 27일로 지상파 3사가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캠프에서 31일을 수정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일 왜 꼭 31일이냐? 손 없는 날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거다. 그런데 뭐 이제 또 토론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분이. 예, 그래서 빨리 그 네 당이 모여서 심상정 후보도 5명 이상의 정당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그 선관위 주최 토론에 나올 자격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 소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또 안철수 후보만 초청하면 안 되겠죠.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딴 건 다 빼고 정책만으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정책 토론의 물꼬를 좀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이 5명. 5명 이상이면 이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나 네. 지난 여론조사 일정 기준 평균 몇 프로가 되면 네. 초청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10%에서 17%니까 예, 예. 자격이 있죠. 그렇죠. 네. 이현주 의원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찌됐든 사자든 다자든 빨리 토론하자 재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글쎄 제 짐작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받은 거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급히 받을까 좀 신중하게 이제 캠프에 특히 이제 후보 주변은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그냥 뭐 솔직히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뭐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누가 더 개방적이고 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가 둘만 하겠다고 미처 사려 깊지 못하게 생각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 함께해서 설 밥상에서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자 토론이 뭐 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설 밥상머리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설날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싸움 나죠? 네, 싸움 나가지고 네. 요새는 그 금기어가 몇 개 있습니다. 취업, 네. 진학, 그다음에 결혼, 그리고 정치 정치인가요? 얘기는 네. 금기라서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후보들은 그냥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밥상머리 민심은 없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별로 굉장히 정치적 그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르신들이 좀 큰 소리를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서로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가족들끼리 좋은 분위기에 네. 의상할 일 있냐. 그게 네. 요즘의 분위기고 다만 이제 설이 지난 직후에 다음 주
조금 그다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설이 지나고 나면 약간 풀려가지고요. 이렇게 실수도 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별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잘 역동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 그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 밥상머리는 아니고 설 직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그 쇄신안을 꺼낸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초를 싹 쌓아놓고 요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설 직후에 어떤 뭔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쇄신안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반대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 연휴보다는 설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대선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 그리고 불발된 양자 TV 토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는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요.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공기가 다소 차가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여가 5도, 대전이 여가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